박시백의 오래사 이번 시간에는 무신정권기에 거의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이 최충원의 1인 권력의 확립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97년 이 신종이 즉위하고서 이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제 이 최충원과 최충수 이 두 형제의 직위를 올리는 일이었어요. 네. 예. 신종으로서는 당연한 조치죠. 예. 예. 그런데 이 최충원과 최충수가 어쨌든 이제 권력의 양대 핵심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형제 사이에 이제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동생의 야심이었어요. 최충수는 자기 딸을 이제 태자비로 삼아서 이후에 보다 공고한 권력을 구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가지고 그런 뜻을 이제 노골적으로 밝히게 되죠.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태자비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태자비를 사오려면 그 태자비를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망설이는데 거듭해서 이제 태자비는 어떻게 쫓아내냐는 식으로 이제 질문하고 들어가고 하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왕이 태자비를 내보내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고려의 이게 왕실의 예법으로는 사실 두 가지가 다 위배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혼인을 맺을 수도 없고 또 이미 혼인이 맺어진 것 자체를 또 물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도 뭐 특별한 하자 없이 잘못이 없이 이제 사가로 내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이제 집권 그 최충원 형제에 대해서 세간의 어떤 원망을 부를 수밖에 없는 행동인데 최충수가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니까 최충원이 이제 최충수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술 한 병 들고 찾아가서 부르지 않고 직접 술 한 병 들고 찾아가네. 왜냐하면 이 처음에 이제 최충원의 거사 과정에서 최충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동생이지만 그렇게 막 구하다라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비둘기 강탈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최충수가 제거해야 되겠다, 내가 나서겠다.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최충원으로서는 동생한테 이제 처음에 설득하는 거죠. 그 앞서 이방의 사례도 있고 지나치게 욕심내서 이제 태자비를 삼고 했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냐. 좀 자제를 해라. 라고 주의를 차일로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일단은 최충수가 뭐 알았다 그래요. 그럼 뭐 이제 과욕 부리지 마라. 그런데 그래도 내가 뭐 형이나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위상을 되게 높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신종이죠. 태자비 쫓아냈는데 뭐 우리 딸 태자비 이때 삼으면 되지 해가 강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말리냐 하면 어머니가 나서서 이러면 안 된다. 도저히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문제가 많다. 하니까 이번에는 어머니까지 막 들이쳐서 마세요 하면서 넘어뜨려. 그래서 이 최충원이 막 이 소식을 완전 경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충수는 어쨌거나 이제 자기 계획대로 내일 딸을 그 궁궐로 들여보내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양측의 이제 그런 그 대응들이 곧바로 상대 측에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막 이제 스파이들 쫙 풀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서로 얼마든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동생이 그런답니다. 딱 하니까 그럼 막아야지. 내일 아침에 이제 무사도 한 1,000명 데리고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막아야지 하니까. 이쪽에서 또 듣고 그렇다면 우리가 선수를 쳐야지. 지네가 선수를 치려고 하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최충원이 자기 세력들 1,000여 명을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궁궐을 찾아서 왕한테 우리 동생 충수가 지금 일을 벌이려고 하고 있으니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니까 왕도 이제 그러니까 궁궐을 수비하고 있던 군군을 풀어서 함께하게 하고 소식을 듣고 다른 무장들도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다 이제 합세를 하게 되죠. 이쯤 되니까 최충수 입장에서는 일이 틀렸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부하들이 이제 오히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그 배짱을 입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하면서 오히려 붙이게 되니까 최충수가 1,00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최충수 부대하고 최충원 부대가 이제 맞서는 거죠. 이때는 이제 그 왕을 호위하는 이 금군까지 이제 합세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최충원 부대의 규모가 커요. 그래서 소위 이제 그 형제간의 전투에서 결국 그 최충수가 패배를 했고 임진강 이남을
차지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단 남쪽으로 가서 그때도 보면 최충수가 마지막까지 예. 그래서 지금의 파주 쪽에 피신을 했다가 거기서 결국은 추격하는 최충원 부대에 의해 결국 목이 잘리고 말았고요. 최충원은 동생의 목을 베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일단은 사실 통곡을 해요. 아 그래도 한 동생이었잖아요. 이것도 아마 뭐 최충원다운 연기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면 우리 세조가 그 단종에게 그 왕위를 영리받는 순간에 뭐 엄청 통곡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느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원래 정치력이 빼난 사람들은 연기력이 빼나요. 아,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신종 직후에 바로 이제 최충수를 제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최충수를 제거했다는 거는 정말 실질적으로 이제 1인 천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최충원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는 자기가 뭔가 의심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있다면 거의 제거 대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레이더망에 걸린 사람이 바로 김중보와 김중광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버려서가 아니라 이를 버릴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찍어서 강제적 그런 반역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그 두 형제를 이제 황주목서, 상주목서로 발령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그것도 뭔가 좀 능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런가 보죠. 그래서 둘을 일단 떨어뜨려 놓기도 했고 지방으로 보내버리니까 당연히 이들은 안 그래도 이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밖으로 내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뭐 자기 행정일은 하지도 않고 매일 이제 수하들 데리고 사냥 연습이나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마침내 이게 개경으로 향하게 되죠. 근데 그 장인이 이 사이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 집안에다 끝장나야겠다 싶어가지고 최충원한테 가서 이제 우리 사이가 하면서 고자질을 해버려가지고 결국 두 형제가 모두 이제 목이 베이죠. 자, 이제 남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최충수 제거하고 뭐 남은 형제들 제거했으니 바로 이 박진재라는 인물 앞으로 계속 이제 언급이 되었는데 외조카였어요. 이제 이 최충수가 제거된 후에 뭐 거의 실질적인 2인자고 실제 거의 뭐 집에는 수백 명의 문객으로 문정성시를 이루었다. 뭐 이런 그 정말 실질적인 상황도 있었고 실제로 보면 최충원의 오른팔 측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문이 떠돌았냐 하면 박진재가 이 외숙인 최충원을 제거하려 한다는 익명서가 딱 나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최충원의 작품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기록에 보면 일단은 그거는 뭐 익명서고 뭐 서로 막 이렇게 오해를 풀었다. 오해는 풀었다고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박진재는 되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뭐 그러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고 이제 나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런 좀 견제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막 측근들에게 막 하소연하고 울분을 듣더라는 이 또 최충원에게 접수가 되는 거예요. 이 정보가. 그래서 이제 최충원이 이제 또 딱 최충원 스타일이 있어요. 박진재를 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부르거나 이제 가던가. 딱 보면 이제 느낌은 오죠.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박진재의 최후 상황인데 이 다리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지금 백령도로 유배를 보냈고 뭐 그 유배지에서 박진재는 몇 달 뒤에 그 세상을 뜨게 됩니다. 거의 뭐 진짜 이 장면 저폭 수준. 냉혹하죠. 왜냐하면 이 박진재라고 하는 인물은 처음에 이제 누굽니까? 명중 다음에 이제 신종을 세울 때도 큰 역할을 하고 그 최충원 입장에 동조해서 최충원을 지지를 했고 그 다음에 최충수가 이제 그 반란을 꾀하려고 할 때도 앞장서서 같이 자기 세력을 같이 합세해서 최충수를 제거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그야말로 일관되게 이제 최충원이 이제 입장에 서서 일을 해왔던 인물인데 자기에 대한 결과가 너무 이제 악하다 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벼슬자리 하나 안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울분이 쌓였던 건데 사실 여기에는 좀 최충원이 좀 지나친 면이 있잖아요. 적당히 좀 챙겨주기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박진재가 이제 불만을 품는다 소리를 듣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봐서는 진짜 권력 앞에 굉장히 냉혹한 인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그 1인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최충원이 특징적인 것이
이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별도 기구를 이제 설치해요. 이게 좀 특징적입니다. 예. 원래 이때까지만 해도 무신권력 이후에도 뭐 이방이 집권을 잡았다가 정정부가 잡았다가 경대성이 잡았다가 쭉 이렇게 바뀌어 나가잖아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이제 중방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방은 원래는 이제 대장군, 상장군 등이 모여서 군사 관련한 일들, 무신들의 이제 논의 기구이자 무신들의 그 합의 기구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발전돼서 무신난 이후에는 나라의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 최고 권력 기구가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고 권력자가 따로 존재한다 치더라도 여전히 중방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를 이제 가능케 하는 그 기구가 바로 이제 중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충으로서는 이제 기존의 집권자들보다 훨씬 강력한 권력을 구축하다 보니까 이 중방도 좀 귀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때 맞춰서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이 최충원을 제거하려고 하는 일종의 음모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몇몇 영리들이 최충원 부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최충원에게 불만이 많은 승려들을 귀합해서 쳐야지 생각을 하고는 각 절에다가 이제 가짜 공문서만 보내서 이게 돌리게 됩니다. 공문에 따라서 다 모여라라고 하는데 귀법사라고 하는 절에서 보니까 뭐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짜 공첩이군요. 그래서 이것을 최충원에게 알리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교정별감이라고 하는 그 책임자의 지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모를 조사하기 위한 임시기구였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상기구가 근데 이걸 해체하지 않은 채로 계속 두게 되면서 이후에는 중방이 유명무실화되고 모든 것이 교정도감, 즉 교정도감의 수장인 교정별감이어서 그냥 똑단적으로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별도의 기구 자체를 이제는 자기의 사적 그 권력의 핵심 도구로 삼는군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무신 집권자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1인 권력 체계가 비로소 구축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초법적인 뭐 1인 권력 기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정도감과 함께 그 최충원의 권력을 유지했던 대표적인 기구가 도방. 바로 이 사병 조직이었습니다. 이 도방의 시작은 사실 경대승이에요. 경대승이 이제 집권 시기에 사병 집단을 체계적으로 이제 그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6개번으로 구성을 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의 보호를 위한 그야말로 이제 사병으로 이제 활용을 했는데 그러면서 요 경대승 같은 경우 집권 초기부터 이부와 병부를 한 손에 쥐고 오전에는 이부, 오후에는 병부 일을 맡았다고 할 정도로 모든 인사를 이제 장악해 나가는 요거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 그 부서 중에 집에서 이제 인사를 처리할 수 있는 요런 기능까지 갖추게 되는데 요게 정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바로 이 최충원 집권기에 특히 최후 때 와서는 정방이 완전히 제도화해서 또 이 최시무신 정권을 지탱하는 아주 대표적인 권력기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정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해서 그 이후에는 다시 왕들조차도 그 무신집권이 끝난 이후에 왕들조차도 자기가 필요할 땐 정방을 설치를 해요. 왜냐하면 이주와 병조, 이부, 병부가 있을 때는 이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정방은 그냥 자기가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을 극단적으로 강화하고 싶은 왕들은 정방을 설치하는 모습들을 그 이후에 몇 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정방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평상시 왕보다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집이 최종적인 의사 결정 기구이다. 또 이게 중요한 게 인사권을 가진 기구예요. 우리 지금도 그러니까. 가장 권력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인사권이죠. 그리고 정방이 그 기능을 행사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게 관련해서 이제 그 최충원이 이제 직위도 쭉 올라가잖아요. 관련해서 책에다가 위세에 걸맞게 공식 지위도 빠르게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거는 잘못된 표현 같아요. 빠르게 올라간 건 아니다. 왜냐하면 명종 26년에 처음 집권했을 때 좌승선, 지어사 대사 정도였다가 병부상소 지이부사, 즉 병부와 이부를 어쨌든 이제 명실공히 장악한 거는
3년이라는 신정 요즘으로 치면 병조판서, 이조판서 신정 시대 기준.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저 벼슬이 없었을 때도 그렇죠. 절대 인사를 자기가 했겠지만은 예, 그게 걸맞는 벼슬을 확보한 건 3년이나 지나서고 다시 뭐 중서실랑 평장사급까지 재상급으로 올라간 것만 해도 거기서 다시 4년이나 더 지난 후이고 명실공히 이제 1인자라고 하는 시중이 자리에 오른 것은 집권하고 나서 1205년이에요. 그러니까 9년이나 지나서기 때문에 이제 지는 굉장히 정책으로 노련하게 뭐 별 욕심 없는 것처럼 하면서 실권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최충원에게 누구도 지건할 사람이 없었는데 딱 한 명이 이른바 이제 좀 개겼다면서요. 당시에 뭐 그래도 목숨을 유지했다면서요. 이게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뭐 최충원은 편복 차림으로 왕이 쓰는 일산을 쓰고 궁을 드나들 정도로 뭐 엄청난 권력이었으니까 누구라도 뭐 감히 그 앞에서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최충원의 친척 중에 노인우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평소에 최충원하고도 되게 가깝게 지내면서 뭐 일부러 미친 척하고 바른 말 하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충원이 되게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천에 수령으로, 그 당시에 인주죠. 인주에 수령으로 보냈는데 노인우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자 마침 최충원이 그 세 번째 집을 짓고 뭐 금, 옥, 뭐 정곡을 가득 쌓아놓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나라의 재정에 보태고자 이거 내가 기부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 뭐 주변에도 와 대단하십니다. 막 칭찬 뭐 일색이었는데 노인우는 상당히 비꼽니다. 뭐 그냥 두고 쓰지 뭘 기부냐고 다 그냥 쓸 거 뭐 다 뭐 아는데 왜 그렇게 포장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대신에 더 이상 백성들에게 뭐 거두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뭐 기록에 보면 최충원이 상당히 좀 얼굴이 빨개졌다. 그래서 이 해코지까지 안 한 거 보면 상당히 노인이라는 분이 뭔가 이게 좀 뭐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최충원이 1인의 권력 체제를 구축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또 대륙의 정세, 이 동북아의 정서는 다시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몽골의 부상으로 요동치는 대륙의 그런 혼돈 과정과 최씨가의 권력 세습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